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또래의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 동기들보다 취업을 빠르게 성공했는데요. 남들보다 입사가 앞섰던 만큼 승진도 또래보다 앞당겨 직급을 달게 되었습니다. 상사들이 라떼는 말이지 라고 잔소리하면 꼰대라고 동기들과 기피했었는데요.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싶고 제가 상사가 된다면 적어도 꼰대 상사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나름 좋은 선배가 되려고 결심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3월 신입 채용에 5명이 뽑혔는데요. 대부분 2000년대생 MZ세대 신입들이 들어왔습니다. 세대만의 특징인 초개인주의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그간 나름 제 선에서 처리하고 제 눈엔 그들의 태도나 업무 면에서의 성취도가 너무나 성인 같지 않았던 부분도 많았지만 꾹 참고 넘어가려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솔직히 단점 밑에서 올라오는 화를 꾹 누르며 100번 중에 한두 번 친절한 조언의 강도로 얘기한 게 다였는데요. 한 번은 제가 탕비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입사원들끼리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멋쩍어 잠시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두고 젊은데 잔소리가 많다라는 등 젊은 꼰대부터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전 정말 최선을 다해서 MZ 신입사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줬는데 젊은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참아왔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일도 못하는데 상사 뒷담화까지 하는구나 싶어 신입사원들 얼굴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관리자 입장인데 신경이 온통 감정 소모에 쏠리다 보니 제 일에 지장이 느껴졌는데요. 정신 차리고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신입사원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면서도 부딪히기 싫은 감정에 근래 없이 회사 생활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박민정입니다. 청취자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은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못된 선배나 히스테리를 부리는 상사들이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테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결혼을 안 하셨던 분이셨는데 말로만 듣던 노처녀 히스테리를 몸소 겪어봤습니다. 오전에는 천사처럼 잘해주시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확 변해서 종잡을 수 없이 소리 지르고 화내셨던 분이 떠오르는데요. 처음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무 잘못이 없을 때도 본인의 감정 해소를 쓰레기 처리하듯이 대하는 걸 경험하니 정말 믿고 직장 생활이 괴롭더라고요. 노처녀 히스테리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저는 결혼하신 분 중에 되려 그런 상사분이 계셨는데요. 직장 다니다 보면 그런 유형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일하다 보니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저도 저런 상사나 선배를 겪어보니 스스로 좋은 선배나 상사가 돼야겠다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마 청취자님도 가장 좋은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에 후배를 대하셨을 텐데 결과가 좋지 않아 마음이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사연을 듣고 말하고 싶은 마인드는 자신의 발견과 변화라는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자신의 발견과 변화라는 강연이 청취자님의 사연에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으리란 기대가 됩니다. 사실 강연의 주제만 들으면 무슨 상관이 있을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민지 씨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평가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좋은 사람이죠. 안 좋게 평가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가족이나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민지 씨를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편이신가요? 주변에 함께 일하거나 적당한 관계의 사람들에겐 다정하다는 말을 듣곤 했는데요.
진짜 가족이거나 가족같이 가까운 사람들은 제 성격이 오히려 차갑거나 불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민지 씨처럼 다면적인 모습과 여러 성격이 혼재되어 있을 텐데요. 한 가지 성격만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도 DNA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DNA 지시를 받고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단세포가 다시 2개에서 4개로 되고 배수의 개수로 빠르게 분열하여 태아의 몸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듯 사람의 마음에도 DNA가 있어서 사람마다 고유한 생김새와 성격, 그리고 사고방식과 태도 등을 나타나게 됩니다. 네, 마음에 DNA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 참 흥미롭네요. 네, 그런데 마음의 DNA가 어떤 사고방식을 이식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민지 씨는 제가 선택을 드린다면 마음에 어떤 DNA를 이식하고 싶으신가요? 보기 1번은 기쁨과 행복, 사랑. 보기 2번은 미움, 시기, 나쁜 마음 중에서요. 당연히 1번이요. 네,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님도 같은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이식하려면 먼저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에 나쁜 DNA가 있더라도 좋은 DNA로 이식할 수 있습니다. 네, 강연자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람 안에는 너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저 스스로 생각해도 제가 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어떤 모습을 발견해야 할까요? 네, 예를 들면 좋은 선배이고 싶었던 사연자님이 남들을 느끼에는 정작 나의 다른 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좋은 선배라 생각했지만 전작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죠. 좋은 사람이고 싶지만 사람의 본질에는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누구에게나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고 가증스럽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질서로 정돈돼서 그런 마음이 평생 없는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올 만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평생 그런 마음이 없다고 살 수도 있지만 막상 상황이 생기면 충분히 나 또한 굴 수 있다는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양면적인데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인정하라니 이건 너무 쉬운데요? 그렇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 마음을 인정하는데 어렵다고 하네요. 민지 씨도 대중매체를 보다 보면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그쵸. 전 업무나 활동상 또는 쉬는 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거의 신체의 일부처럼 손에 붙여 사는데요. 자의적, 타의적 스마트폰 중독이 아닌가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민지 씨처럼 요새 스스로 스마트 중독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제 딸이 3살인데 어린들이 핸드폰을 쓰는 거 보고는 너무 어린데도 핸드폰을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지인분이 실물과 같은 가짜 모형포를 선물해 주셨어요. 아이가 그거를 어린들이 핸드폰을 하는 흉내를 그대로 내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빠가 화장실 갈 때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그대로 아이도 화장실 갈 때 모형포를 들고 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쉽게 대상만 다를 뿐 쉽게 중독되는 것 같습니다. 강연자님은 어떤 것에 중독을 느끼셨나요? 저는 커피 중독이 있어요.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데 안 마시면 그날은 기분이 다운되고 일에 집중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 임신한 지 꽤 되셔서 커피 못 마시지 않으세요? 네, 커피를 못 마시고 있는데요.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삶이 무료하더라고요. 다행히 디카페인 커피도 잘 나와 있고 보리커피라는 게 있어서 대체했어요. 처음에는 커피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우울했는데요. 그런 대체품이라도 있으니 정말 다행이다. 이마저도 없었으면 정말 우울했을 거라고 생각을 바꾸니 카페인이 없어도 그렇게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강사님 얘기를 들으니 전 당 중독이 있네요. 전체 소비의 당류가 꽤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커피 또는 간식처럼 사소한 중독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그 중독이 심해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의 아들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지인분은 남편이 술을 즐겨 드시고 호탕한 애주가셨어요. 그런데 번번이 사업이 실패하면서 일도 그만두시고 집에서 술만 드시게 됐는데 그게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이 커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인데도 학교도 안 가고 고립돼서 또 술을 마시고 이 시간이 반복돼 생명에도 위협이 오더라고요. 치료도 받고 술 안 마시겠다 아이가 결심을 해도 집에 와서 보면 취해 있더래요. 그러는 도중 친구가 해외 봉사 가서 너무 행복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받고 혹시 나도 거길 가면 술을 끊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해외 봉사를 가게 되었대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술을 끊지 못했고 심지어는 남의 차를 타고 나가 크게 사고를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그곳 지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술도 끊고 지금처럼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생각해보니 한국 가면 폐인으로 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부장이 이런 말씀을 더 하셨대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같은 중독에 빠지기 전에 자신의 의지대로 술이나 마약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의지와 같이 약한 게 없고 그 의지대로 중독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대요.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은 그럼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냐고 반문이 들더래요. 지부장님이 술을 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지 씨는 짐작이 가세요? 글쎄요. 병원에 갇혀 지내야 하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 방법은 바로 나는 술을 끌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난 오늘만 술 마시고 내일부터는 절대 안 마셔지라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난 오늘 술을 마시면 내일은 더 만시게 될 테니 마시지 말아야 돼. 나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제 지인분 아들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니 술을 끊게 되었고 지금은 대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중독도 끊기 힘든데 너무 대단하네요. 그리고 자신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방법이라니 놀랍습니다. 네, 사람들은 중독이나 무엇에 빠졌을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번만 하고 다음에 안 할 수 있어. 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그걸 왜 못해? 당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 라고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의 90%가 다시 술이랑 마약을 하고 끊는다고 하지만 며칠 뒤 다시 한다고 하죠. 이렇듯 사람의 마음은 엄청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마음이 술이나 마약에 빠져있는 마음으로 이식되어 있어 쉽게 내 의지나 각오로 끊기 힘들다는 거죠. 난 의지가 약하고 저런 것에 손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중독에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고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의 구조는 저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고 각오를 안 하고 있는 뿐이지 저런 문제에 생기면 나는 금방 빠져나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뒤에는 저런 마음이 인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빠졌을 때 내 각오나 의지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예시 중에 하나를 또 들고 싶은데요. 요새 이혼율이 참 많잖아요. 네, 생각보다 지인 부모님 세대에 꽤 많더라고요. 민지 씨도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부싸움 종종 하시나요? 네, 잔잔하게 부딪히긴 하지만 크게 싸우는 건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결혼한 부부 중에 안 싸우고 사는 부부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싸운다고 다 이혼하진 않죠. 싸움일수록 이혼을 한다면 아마 모든 부부가 이혼했을 거예요. 아, 동감합니다. 저도 결혼 전에 이혼 생각하면서 결혼하고 애 낳는 사람 없다고 남편한테 둘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혼하는 부부와 이혼하지 않는 부부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면 돈과 상황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부부는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와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대화로 잘 풀어서 아닐까요? 네,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정하지 못해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인정이요? 네, 인정입니다. 서로의 성격이나 단점을 인정하지 못하니 싸워도 그 사람의 단점과 나의 단점을 비교했을 때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긴다고 하네요. 이혼 사유 중에 이것을 성격 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가장 흔한 사유가 보통 성격 차이라고 하죠.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사는데 둘의 마음이 다른 날 같은 날보다 더 많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스스로의 모습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만일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남만 탓하게 된다면 몸도 생각도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밖에서 해결할 수 없고 문제 안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네, 강연자님 혹시 스스로 모습을 인정하고 극복한 사례는 없을까요? 피아니스트 희애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손가락 4개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손가락 4개의 피아니스트라니 범상치 않는데요. 이야기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녀의 부모님은 환자 간호사라 처음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씨는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해 1급 척수 장애인이 되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 어렵게 낳은 딸이 희아였습니다. 하지만 희아는 세상에 태어나자 양손에 손가락이 2개만 있고 허벅지 아래로 다리가 없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양쪽 손가락이 각각 4개인 줄 알았는데 양손 합쳐서 4개군요. 어떻게 피아노를 칠 생각을 했을까요? 네, 6살 때 딸이 연필이라도 쥐게 하려고 피아노를 가르치게 되었답니다. 악보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지능도 높지 않았던 희아는 피아노를 치다 보니 손가락과 팔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지능도 향상됐다고 하네요. 주변에서는 그 정도면 됐다라고 했지만 희아는 자신이 남보다 느리고 장애를 가졌지만 멀쩡한 사람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는 마음으로 못하더라도 남들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 피아니스트의 희아의 마음을 돈하게 한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최고의 것이라며 말을 항상 해주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다고 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지? 결국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겼잖니. 그 말에 자신의 모습이 축복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 정말 이게 실화라니 감동적이네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네요. 네, 자신의 장애의 모습이 제일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장애를 오히려 극복하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피아니스트 희아처럼 그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님도 나 자신은 남보다 착하게 좋은 모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걸 발견하시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마음을 다른 곳에 두신다면 자신이 모르는 모습도 발견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